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총선을 8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여권 내부에서 당정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건데요. 해석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동물의 왕국에 빗대 한 위원장이 마치 밥그릇에 잘못 손댔다가 한 대 맞은 모양새라고 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번 사태는 여권 내 권력 투쟁이라며 한 위원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약속 대령 같다. 결국 한 위원장의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 과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속내는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부디 전략에만 매몰돼 국민이 소외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1월 2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자, 문제 나갑니다. 올겨울 모두가 가장 내리기 원하는 비는? 겨울비, 사랑비, 가스비. 올겨울 대성 S라인 콘덴싱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내려질 가스비를 경험해보세요.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1954년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SUV 헤리티지 70년. KGM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달립니다. KGM 70주년 이벤트. 3월까지 토레스 구매 또는 상담 고객 중 196명 추첨 골드바를 드립니다. 0.7% 초덜이 할부와 모든 상담 고객 커피 쿠폰 증정. 지금 KGM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죠. 화제의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상주 문경선거구 국민의힘 한창섭 예비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제22대 총선을 향한 시계추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 11일까지가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 기한이었고요. 또 같은 날부터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오늘은 다가오는 총선, 우리 지역의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직 선거구가 획정된 건 아닌 상황, 새로운 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아시는 것처럼 군의군이 지난해 7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북 북부권 시군의 선거구 조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기존의 군의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울진이 추가되는 대신에 울진을 떼어낸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영주 영양 봉화 선거구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14만 5,463명, 또 울진이 더해진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는 15만 4,829명으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인 13만 6,600명을 상회하게 됩니다. 네. 울진의 선거구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편입 이후에 지역 내 선거구의 연세 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이 나오자마자 지역 내 산업구조의 차이라든지 또 지나치게 광대한 선거구 면적 등으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었죠. 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이 4개 군의 면적이 3,752제곱킬로미터거든요. 네. 이게 885제곱킬로미터인 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땐 약 4.2배,
또 605제곱킬로미터인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약 6배에 달하는 강활한 선거구입니다. 아, 지금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 면적만으로 치면은 대구의 4.2배, 서울의 6.2배라고요. 그렇죠. 아우, 너무 넓네요. 예.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교통적으로 연접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변화 과수와 같은 농업 중심인 의성, 청송에 반해서 동해안에 위치한 영덕, 울진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뭐 산업이라던가 생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획정안이 단기적인, 그러니까 군의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선거구 내에 이제 지자체 감소만 보고 제시한 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거구로 획정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 뭐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부권 시군들이 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영주 영양봉화 선거구의 경우 지난 4년간 인구가 한 8,500명 정도가 빠졌거든요. 아, 4년간 8,500명 4년간. 감소. 예. 지난해 말 기준 인구인 14만 5,463명은 한 개 선거구의 하한 인구 수인 13만 6,600명보다는 약 8,863명이 많습니다. 아, 예. 예, 문제는 이들 시군은 4년간 인구가 8,500명이 줄었고 또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게 뻔한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그렇죠. 앞으로 4년 뒤에 있을 총선에선 인구 하한에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4년 후, 당장 4년 후가 문제가 되겠군요. 네. 8,500명 이상 줄어들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세로 보면.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두고 선거구를 획정해둬야 앞으로 차기 총선에서도 지금과 같이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나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이 선거구 획정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선거구를 어떤 쪽으로 획정하는 게 좋을까요? 그 지난해 7월 군의가 대구에 편입됐을 당시에 예.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예천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에 넣자는 것이었거든요. 예. 안동이야 어차피 인구가 15만 명 정도 수준이니 충분히 단독 선거구가 될 수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이 안 또한 현재 이야기되는 울진, 의성, 청송, 영덕 선거구가 갖고 있는 이유와 똑같이 기형적인 선거구인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도청 신도시의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안동 예천은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게 또 마땅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리적, 교통적으로 가깝고 또 생활 문화 등이 밀접한 봉화, 영양, 울진, 영덕, 청송 5개 군을 하나로 묶고 영주, 예천, 안동, 의성을 하나로 묶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또 다른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봉화, 영양, 울진, 영덕, 청송 이렇게 5개 이거를 네. 하나로 묶고 영주와 예천을 묶고 안동, 의성을 묶자. 네네.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 예, 지금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거고.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은 단순히 가팔라지는 인구 감소세에 대응해서 하자,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나머지 측면을 일단 뭐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보고, 예. 일단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시각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예. 그 안동시와 의성의 인구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0만 3,021명입니다. 예. 선거구 하한 인구보다는 한 6만 명 정도 여유가 있고요. 예. 또 영주 예천 인구는 15만 5천 명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선거구 하한 대비해서 2만 명 가까이가 많습니다. 예. 예천은 도청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경북의 뭐 도내 군단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 증가의 요인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인구 문제만을 고려를 했을 때는 뭐 선거구 획정이 효율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5개 군 단위가 묶인 이제 봉화, 영양, 울진, 영덕, 청송 선거구의 인구는 15만 명이 살짝 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이번 총선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23대 총선까지는 인구수 감소에 따른 걱정 없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수만 지금 생각을 하면 감안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렇게 그렇죠. 된다면 다음 선거까지도, 그러니까 23대 선거까지도
또 새롭게 또 획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네, 안을 말씀을 해주신 거고. 자, 영주 예천을 한번 묶어주셨는데 예전에도 하나의 선거구로 이뤄진 적이 있었죠? 영주 예천은? 네, 2016년 그러니까 제20대 총선에서 영주 예천이 이제 문경과 함께 하나의 선거구로 이뤘었는데요. 그때 문경, 영주, 예천 이렇게 하나였나요? 그때? 네네. 예. 당시에도 생활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했다 이런 비판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 이 선거구는 이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문경이 이제 상주와 함께 묶이고 예천은 안동으로 영주는 봉화, 울진, 영양으로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예. 단 한 차례만 이제 존속한 선거구로 남게 됐는데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안도 사실상 인구 감소세에 대응을 하기 위한 안이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리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생활권만 고려를 한다면 안동 예천 묶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네. 상주 문경 묶이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생활권 그렇죠. 따지면. 맞습니다. 영주도 마찬가지. 영주 봉화 거의 같은 생활권이니까 이렇게 묶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단적인 게 안동 예천 선거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청 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분명히 저 같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동 예천 선거구는 가급적으로 한 선거구로 유지되는 게 긍정적인데요. 그렇죠. 선거구를 획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게 인구도 있겠지만 생활 건역이라든가 이런 맞아.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과거 사례를 보면 물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기는 한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앞으로 최소 한 달 정도는 선거구 획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특례 선거구를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현실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인구 감소라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의 의석수를 유지를 하면서 생활권이나 산업 문화 이런 여러 방면을 고려를 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특례 선거구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특례 선거구 이거 좀 생소한 단어인데 이 특례 선거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나 당장 대구 같은 이제 대도시의 경우에는 한 개의 지자체에서 이제 갑을병으로 선거구를 나누게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인구가 적은 농산 어촌들은 몇 개의 지자체를 묶고 그 가운데서 이제 생활권에 맞게 갑을병으로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특례 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의 이제 그 춘천, 철원, 하천, 양구 4개 그 한 개 선거구의 경우에는 4개 시군 중에서 춘천시 일부를 분할을 해서 갑을 선거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에도 인구가 28만 명 정도 되는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을 해서 순천, 강양, 곡성, 구례 이 4개 시군을 갑을 선거구로 나눈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 경북에서도 지금 경산시와 영천, 청도 등 이 3개 시군 중에서 인구가 많은 경산시 일부를 분할을 하고 경산, 영천, 청도, 갑, 경산, 영천, 청도, 을 이렇게 선거구를 획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북부권 시군의 선거구 획정에서 특례 선거구를 도입하자는 건 이건 물론 어디까지 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지역 시군의 생활권이라든가 또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복잡한 셈법 또 어떻게 묶느냐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게 이제 특례 선거구군요. 네네. 그러면 우리 북부권 시군만 보자면 인구가 가장 많은 안동을 이렇게 나누자는 얘기인가요, 혹시? 안동이 인구도 많지만 또 면적도 상당히 넓은 지자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안동의 서부권은 또 예천과의 생활권이 겹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동의 북부권은 봉화와 생활권이 겹친다. 남부권은 이제 의성이 겹친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생활 건역이라든가 또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이제 특례 선거구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북부권 시군의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시군의 인구수가 워낙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이게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좀 문제가 있고 저렇게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안이 나오는 건데 참 어렵네요. 자, 그나저나 이제 얘기를 쭉 해보니까 결국은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 인구 감소 문제 이게 이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 인구 절벽의 늪이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예.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여야 정치권 또 경상북도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보다 더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안을 정치권이라던가 각 지자체에서 세우고 또 오는 총선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정당이라던가 후보들이 더 많이 당선이 돼서 하루빨리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북부권 선거구의 획정과 같은 이런 소모적인 논쟁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 문제 다시 한번 좀 짚어봤는데 그나저나 이제 선거가 오늘로 딱 79일, 80일도 안 남았어요. 네. 이 선거구 획정이 아직도 안 됐다? 참 우리나라 정치 이상한 점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한 달이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획정되려면? 아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 선례를 봤을 때. 과거를 봤을 때.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뭐 2월 말쯤 뭐 3월 초 아이고. 이때쯤에 획정된 사례가 있었다 보니 예. 지금도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을까. 사실 큰 기대는 획정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예. 참 이상해요. 그렇죠? 한 더 달 많이 반. 늦어질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뭐 많아야 한 달 반 정도밖에 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지금 유동적인 그런 선거 같은 데는 참 이상하네요. 예.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죠.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100점 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률을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반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화제의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주 문경 선거구 국민의힘 한창섭 예비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창섭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내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상주시 문경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한창섭입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차관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날부터 작년 8월까지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부 개혁과 지방행정, 국민안전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 이렇게 퇴근 시간 라디오로 상주 문경 시민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취임식 날부터 해서 작년 8월까지 그러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그렇죠? 행안부 차관 예,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내셨고 아주 또 중요한 부처다 보니까 그 부처의 또 2인자 역할을 또 해주셨는데 행안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지난 뭐 생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우리 차관님 12구 이태원 참사 있었잖아요. 당시 또 재직 중이셨고 네네. 그 당시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 당시 상황 뭐 어땠습니까 행안부에서? 네, 우리 이태원 참사를 맞이해서 우리 행정안전부 직원들도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사 유가족들 위로하고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나저나 최근에 그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됐잖아요. 네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또 거부권을 또 시사하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은 이런 모양새인데 이 대통령실의 이 거부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가 있을 때도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내용상, 예, 내용을 보면은, 사실 기존에 기존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참사 유가족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지원하다는 게 이제 또 야당의 그 특별법인데요. 정부에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 통과됐을 때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특별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의 어떤 한을 좀 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뭐 물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하신 건데 총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공직 생활을 그러면? 네, 제가 1991년부터 공직생활을 했으니까 약 32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네, 32년간 이렇게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뭐 이룬 성과가 있다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십니까? 예, 오랜 공직생활 하다 보니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부 서비스 혁신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재직 기간 중 오랫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부 혁신과 행정 서비스 혁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 예로 국가 보조금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데도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신이 대상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국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보조금 24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은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에 달려 있다고 믿고 국민을 위해 여러 가지 정부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인 상주 문경도 예외는 아니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10년간 지방 소멸 지역에 배분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부금으로 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고
청년 마을도 활성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상주와 문경도 청년 마을 사업에 선정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다는 말씀이시고 상주가 고향이시고 이제 상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한창섭 예비 후보님께 상주와 문경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제 고향인 상주와 문경은 저를 있게 한 뿌리입니다. 예. 어딜 가든 상주 문경 사람들을 만나면 고향인 듯 반가웠습니다. 고향은 제가 힘들 때 저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끔 해주었고 또 저를 받쳐준 운동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희 고향인 상주와 문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보고 싶습니다. 예, 상주 문경 선거구 한창섭 예비 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고향 상주 문경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거나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사업들은 그 사업에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또 중앙부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일하면서 쌓아온 저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많은 숙제들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예비 후보시니까 당 공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직 이미자 의원도 있고, 자, 국민의힘 소속으로 여러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공천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바탕을 두고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기초한 공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저 또한 지역의 대표,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그런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역량과 도덕성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뛰어서 당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맞지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십니까? 이 관문 뚫을 자신? 예,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예. 앞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제가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회의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수십 수백 가지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참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상주 문경 지역이 더 이상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에 맞춰 도로, 철도 등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서 상주 문경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자, 지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상주 문경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선거는 상주 문경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한 분야의 특정 전문가도 좋지만 다방면의 역량과 경험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인 저 한창섭,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주와 문경의
자부심과 명성을 꼭 되찾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길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된 질문은 다 드렸는데 혹시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아서 그런데요. 정치 현안 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뭐 정치권이 왈칵 뒤집힌 모습이잖아요. 그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 예, 이렇게 좀 비춰지는데 그 대통령실에서 그 비대위원장직 사퇴하라 요구하자 한동훈 위원장 사퇴 안 한다 이렇게 좀 갈등을 보이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제 우리 한창섭 예비 후보님도 정치인으로 이제 들어서셨으니까 이걸 네. 좀 정치인으로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요. 예. 어떤 모습인지.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하시면서 저희도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대통령실과 비대위 간의 어떤 그런 관계는 저는 충분히 소통하고 지금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해결을 하다 보면은 더 국민의힘이 더 화합해서 지금 그 총선 국면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문제 발단이 된 게 그 디올백 문제에 거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네. 김종률 비대위원과 또 한동훈 위원장도 또 같은 유에 같은 시기에 이제 발언을 해서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반발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디올백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잘 해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입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대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좀 입장 표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입장 표명, 사과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도? 뭐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하기는 좀 부담되고요. 아직 좀 어떤 뭐 부담되고. 비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뭐 좀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죠. 상주 문경 선거구 국민의힘 한창섭 예비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저 앵커님 제가 연초에도 세계 정세를 좀 전망하면서 예. 그 6월 그 유럽의 선거 관련해서 극우 세력의 약진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최근에 지금 해가 바뀌면서 최근에 독일 전역에서는 이 극우 세력을 견제하려는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지금 뭐 전국에서 한 50만 명 이상이 거리를 지금 뒤덮었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무슨 일이 있나. 지금 극우 세력들의 시위가 아니라 극우 세력들을 견제하는 시위인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독일에서. 예. 자, 극우 세력의 외국인 추방 계획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지금, 독일 국민들을 지금 깜짝 놀라게 한 어떤 모임이 있어서 그게 지금 최근에 밝혀지면서 독일 국민들이 독일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 이게 뭐냐면 작년 11월에요.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이 정치인들이 이제 정당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독일에 사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추방할 거냐. 아. 그런데 거기에는 독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백만 명을 쫓아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예. 예, 그게 이제 커렉티브라는 매체가 이 극우 정당이 이제 11월 5일에 이 베를린 근처 포츠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포츠담에 있는 어느 호텔에서 이 오스트리아의 극우파 리더인 마틴 젤르너라는 사람하고 또 현재 제1야당인 기독교 민주연합의 구성원 2명하고 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베이커리 체인인데 박베르크라는 이 박베르크의 공동 소유자까지 참여하는 꽤 비중 있는 모임을 가졌고 여기서 지금 외국인 추방을 위한 전략이 지금 공개됐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모임을 그럼 왜 했느냐 궁극적으로는 이제 보니까 정상적이고 건강한 독일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아하. 이거 지금 히틀러가 얘기했던 거랑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아, 그래요? 100년 전에 딱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회를 지금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금 행사를 한다.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최소 5,000유로, 약 우리 돈으로 약 한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기부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모금을 해서 이 계획을 실천하겠다. 아하. 이게 알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인을 그러니까, 추방하겠다.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 극우 정당이 현재 2당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아주 위협적인 모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독일 전역에서 이제 독일 국민들이 더 이상은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반박하는 그런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 극우 정당에 소속된 어떤 지도자격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독일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이거군요. 이런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 정당이 지금 독일 내 2당이라고요, 제2당. 네, 2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진 독일 국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이런 극우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많다. 예. 자,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극우 세력의 움직임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제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 그 주 후반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주말까지 독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극단주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독일 전역에서 열렸는데 지금 몇 도시들의 사례를 좀 소개하면은 남부에 있는 뮌헨에서는 지금 예정된 시위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지금 안전사고가 지금 우려되기 때문에 시위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보통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모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2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와, 뮌헨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시위를 하면은 경찰이 그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인솔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듯이 자주 시위를 하면은 옆에서 안전을 위해서 경찰이 따라가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시위대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중단을 시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나왔던 이제 시위대의 구호에 따르면은 독일을 위한 대안이냐, 독일을 위한 악몽이냐. 악몽. 지금 이제 대안이 아니라 악몽이다. 대안이란 말은 알터너티브인데 독일 말로 이제 악몽이라 그러면 알스타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극우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거를 극도로 이제 우려하는 그런 구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부에 있는 쾰른에서도 한 50개 정당과 시민단체가 구성된 연합단체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이 정당을 퇴출하자라는 아주 직접적인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5만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 그러고요. 예.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브레멘이라는 아주 그 진보적인 도시인데 여기는 예. 독일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구구를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구구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구호가 나왔는데 우리는 파시즘을 타도하려고 뭉쳤다라는 이런 구호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그들의 의사 표현을 정확히 했는데 이 행진에는 브레멘 시장 그리고 상원 의원 그리고 아주 유명한 브레멘의 축구팀인 베르더 브레멘이라는 이런 좀 단체까지 이런 기관까지 다 동참을 해서 굉장히 크게 이슈를 좀 여론에 환기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독일을 위한 대안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 지역, 옛 동독 지역에서도 시위가 일어나서 이제 함께 우리 극우를 퇴치하자라는 시위를 내걸었고 이 시위에도 브란덴부르크 주지사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극우에 대한 이 경계심이 이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시민들만의 어떤 시위가 아닌 뭐 시장도 참여하고 주지사까지 참여한 그러니까 브레멘 음악대라고 그거 좀 유명한 맞습니다. 도시 네, 그 도시입니다. 여기가 아주 진보적인 그런 도시군요. 네, 시장까지 나와서. 진보적인 도시. 그렇군요. 뭐 교수님도 독일에 오래 사셔서 민셴이라고 발음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민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셴은 상당히 좀 보수적인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극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철저하게 경계를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보수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우리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그 도시 맞죠? 바이에른 맞습니다. 맞아. 바이에른 민셴. 그리고 미넨, 쾰른, 브레멘, 동부까지 아주 전국에서 이렇게 극우 세력에 대항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자, 이렇게 독일 곳곳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극우 정당을 규탄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졌다는 말씀이신데 시위를 지켜보는 정치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좀 소개하면서 그 주지사라든지 그 지역의 정치인들도 참가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연정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녹색당이나 사민당의 아주 주요 정치인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극우의 준동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녹색당 소속의 부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백이라는 정치가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극단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왔다.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 시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강한 시민들의 목소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깃발 아래 뭉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녹색당 소속인 외무부 장관의 경우에 이 극우를 내세운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장악하려고 하는 헌법의 적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헌법을 탈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민당 소속으로 니더작센주의 주지사인 사람들은 그 스테판 바일이라는 정치가는 실제로 시위대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이제 극우 세력이 어디서든 존재할 수 없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함께 수호하자. 그래야만 독일이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국민들 앞에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부수상부터 해서 뭐 외무부 장관, 뭐 주지사 등등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도 이 극우 세력을 상당히 경계하는, 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결론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극우 세력의 약진이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재작년에 이탈리아 총선에서 파시스트에게 이제 권력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자유와 관용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극우에 가까운 세력들이 거의 정권을 가져가거나 또 이제 가져갈 자리에 올라가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독일의 제2당인 극우정당 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실제로 독일 내에 있는 그 외국인들을 퇴출시키고 추방시키겠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게 독일 국민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주말에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도 않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용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 6월 의회 선거, 유럽 의회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극우가 진짜 약진한다면 유럽의 평화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저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아르헨티나의 극우 대통령이 탄생했고 이런 극우 세력이 이제 손을 잡는다면은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또 극우적인 성향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교수님이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어떤 유럽의 어떤 그 정치 상황, 뭐 경제 문제도 좀 가끔 짚어주시고 그런데 뭐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살기 어렵다 보니까 뭐 거기에 좀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우 세력들이 이제 득세를 하게 되고. 독일도 좀 이렇게 지금 좋지는 않나 보네요. 독일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에너지 가격이 뛰면은 모든 생필품 가격도 뛰고 모든 물가가 다 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는 안 좋고 거기도 독일도 우리처럼 수출 경제에 기초한 그런 그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은 독일도 어렵게 되고 또 에너지 가격이 특히 또 많이 오르면서 러시아로부터 지금 값싼 에너지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요.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